차가운 병원 복도의 공기가 이서연의 폐부를 찔렀다. 그녀는 방금 의사에게서 건네받은 수술비 청구서를 손에 쥐고 있었다. 종이는 얇았지만 그 위에 찍힌 숫자는 그녀의 인생 전체를 짓누르는 듯한 무게감을 가졌다. 숫자를 하나하나 따라 읽던 그녀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도저히 현실이라고 믿을 수 없는 금액이었다. 어머니의 긴급 심장 수술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돈이었지만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그녀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벽이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열었다. 연락처 목록을 수없이 오르내렸지만 선뜻 전화를 걸 수 있는 곳은 없었다. 이미 빌릴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돈을 빌렸고 은행의 대출 문턱은 그녀 같은 무명의 도액에게는 너무나도 높았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의사는 오늘 안으로 수술 동의서와 함께 비용을 완납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절망이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그녀는 병원 밖으로 나와 비상계단에 주저앉았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냉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때 며칠 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락했던 흥신소 직원의 문자가 떠올랐다. 위험하고 의심스러운 제안이었기에 무시했었지만 이제는 다른 선택지가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감정 없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결정하셨습니까? 남자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는지 남자는 기계적으로 말을 이어갔다. 오늘 밤 10시 시그너스 호텔 최상층 VVIP 스위트룸입니다. 약속된 금액은 일이 끝난 후 내일 아침 바로 입금될 겁니다. 조건은 이전과 같습니다. 절대 질문하지 말고 상대의 얼굴을 보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전화를 끄는 서연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수치심과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지만 이내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다. 어머니의 미소를 다시 볼 수만 있다면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자신을 파는 행위였다. 하지만 그것이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 기꺼이 지옥이라도 걸어 들어갈 수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밤 10시 서연은 시그너스 호텔의 거대한 로비에 서 있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그녀의 낡은 구두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주눅이 들었지만 애써 허리를 꼿꼿이 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전용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숫자가 올라갈수록 심장은 바닥으로 가라앉는 것 같았다. 스위트룸 문 앞에 섰을 때 그녀는 마지막으로 심호흡을 했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그녀는 안으로 들어섰다. 스위트룸은 어두웠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만이 방 안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다. 방 안은 값비싼 와인과 희미한 향수 냄새로 가득했다. 서연은 숨을 죽인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때 창가에 서 있던 한 남자의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다.
남자는 도시의 야경을 등지고 서 있어 얼굴을 전혀 볼 수 없었다. 그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풍기고 있었지만 위협적인 분위기는 아니었다. 왓군? 낮은 저음의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그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해서 오히려 더 긴장감을 조성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것이 전부였다. 남자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발걸음 소리는 최고급 카펫 위에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뒤덮었을 때 서연은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아버렸다. 남자는 그녀의 턱을 부드럽게 들어 올렸다. 그의 손길은 의외로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을 느낄 수 있었다. 서연은 그의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그의 채취를 느꼈다. 그것은 서늘하면서도 무게감 있는 향이었다. 그녀는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바랐다. 영혼을 팔아넘긴 대가로 어머니의 시간을 사야 했다. 그녀는 모든 감각을 닫고 스스로를 텅 빈 껍데기라고 되뇌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서연은 기계적으로 남자의 요구에 응했다. 그의 모든 행동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거칠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다정하지도 않았다. 오직 목적만이 존재하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서연은 굴욕감에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필사적으로 참아냈다. 이것은 거래일 뿐이다. 그녀는 자신에게 수없이 되뇌었다. 어머니를 위한, 오직 어머니를 위한 거래라고. 그는 단 한마디도 더 하지 않았다. 방 안에는 오직 두 사람의 숨소리와 창밖의 도시 소음만이 희미하게 울려 퍼졌다. 서연은 이 남자가 누구인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어쩌면 알 필요도 없는 일이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내일 아침 입금될 돈뿐이었다. 그녀는 남자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도 철저히 혼자였다. 이 춥고 어두운 밤, 그녀는 자신의 존엄성을 조각내고 있었다. 동이 트기 전 남자가 먼저 일어났다. 그는 말없이 옷을 챙겨 입었다. 서연은 침대에 누운 채 그의 실루엣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마지막까지 그녀에게 눈길 한 번 제대로 주지 않았다. 방을 나가기 전 그가 잠시 멈춰 서서 말했다. 약속된 금액은 정확히 오전 6입시에 입금될 거다. 그것이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는 완전히 사라졌다. 남자가 떠난 후에도 서연은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텅 빈 스위트룸에 홀로 남겨진 그녀는 비참함을 느꼈다. 온몸이 아팠지만 마음의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욕실로 향했다.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샤워기 아래 한참을 서 있었다. 마치 더러워진 무언가를 씻어내려는 듯 그녀는 자신의 몸을 하염없이 문질렀다. 하지만 수치심은 씻겨 나가지 않았다. 옷을 챙겨 입고 호텔을 나설 때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어젯밤의 일은 마치 끔찍한 악몽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현실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오전 2입시 정각, 알림이 울렸다.
그녀의 통장으로 정확히 약속된 금액이 입금되었다는 메시지였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서연은 안도감과 함께 깊은 슬픔을 느꼈다. 그녀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다. 해가 떠오르는 도시의 거리는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세상은 멈춰 있었다. 수납 창구에 서서 돈을 지불하고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는 내내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모든 절차를 마친 그녀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잠들어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이제 어머니는 살 수 있다. 그 사실 하나만이 너덜너덜해진 그녀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서연은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밤사이 겪었던 일들이 파편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남자의 낮은 목소리, 그의 서늘한 채취, 그리고 얼굴 없는 실루엣. 그는 누구였을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의 절망을 돈으로 사준 익명의 구매자일 뿐이었다. 그와의 인연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녀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어머니를 간호하고 이 끔찍한 기억을 영원히 묻어버리는 것뿐이었다. 몇 주가 흘렀다. 그 지옥 같던 밤 이후 이서연의 삶은 기적처럼 안정을 되찾아갔다. 어머니는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고 더디지만 꾸준히 회복 중이셨다. 매일 병원을 오가며 어머니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는 것을 보는 것이 서연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녀는 그날의 기억을 뇌의 가장 깊은 곳에 묻어버리려 애썼다. 그것은 어머니를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희생이었을 뿐. 자신의 진짜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다. 일상으로 돌아온 서연은 다시 흙을 만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작은 공방은 비록 초라했지만 물레가 돌아가는 소리와 흙의 감촉은 너덜너덜해진 그녀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국내 최고의 기업인 SY그룹에서 주최하는 신진 아티스트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의 최종 면접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기회였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공모전이 아니었다. 선정된 아티스트에게는 파격적인 지원과 함께 SY그룹의 브랜드 이미지를 대표하는 작품을 제작할 기회가 주어졌다. 만약 최종 선정된다면 그녀는 더 이상 돈 걱정 없이 어머니의 재활 치료에 전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명의 도예가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아티스트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서연은 지난 몇 주간 1차 서류 심사와 2차 포트폴리오 심사를 통과하며 오직 실력 하나로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 면접 당일, 서연은 자신이 가진 가장 단정한 옷을 차려입고 SY그룹 본사로 향했다. 서울의 중심부에 우뚝 솟은 거대한 빌딩은 그 위용만으로도 사람을 압도했다. 몇 주 전 비밀스럽게 찾아갔던 시그너스 호텔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다. 호텔이 은밀한 욕망의 공간이었다면 이곳은 투명한 능력과 성공의 상징처럼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으로 당당하게 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안내 데스크 직원의 친절한 안내를 받아 면접이 진행될 최상층 회의실로 향했다. 복도를 걷는 내내 그녀의 심장은 기대감으로 두근거렸다. 어두운 과거를 씻어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선 순간 그녀는 잠시 숨을 멈췄다. 거대한 테이블 주위로 대여섯 명의 임원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이서연 씨, 앉으세요. 한 임원의 말에 그녀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자리에 앉았다. 면접은 시종일관 진지하고 전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녀의 작품 세계와 프로젝트에 대한 비전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다. 서연은 긴장했지만 오랜 시간 준비해온 만큼 막힘없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그녀의 열정과 재능이 담긴 답변에 몇몇 임원들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그때까지 아무 말 없이 서류만 검토하던 상석의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는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을 압도하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그가 이 회사의 최고 결정권자, 즉 회장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남자가 마침내 입을 열어 그녀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서연 씨의 작품에서는 결핍과 갈망이 동시에 느껴지는군요. 이번 프로젝트에서 표현하고 싶은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서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낮고 차분했지만 뇌리에 똑똑히 박혀있던 그 목소리, 지난 몇 주간 꿈속에서 그녀를 괴롭혔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서연은 차마 고개를 들어 남자를 쳐다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확인해야만 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과 마주한 순간 그녀의 호흡이 멎었다. 그곳에는 강지훈이 앉아 있었다. 그날 밤 어둠 속에서 실루엣으로만 존재했던 바로 그 남자였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날카로운 콧날, 굳게 닫힌 입술.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그의 깊고 서늘한 눈빛만은 선명하게 기억났다. 그 눈빛은 지금 이 순간 아무런 감정 없이 오직 면접자로서의 그녀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SY그룹의 회장 강지훈.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젊고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희망과 기대감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차가운 공포와 굴욕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은 우연인가? 아니면 그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고 벌인 잔인한 장난인가?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려왔다. 강지훈은 마치 그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아무런 미동도 없이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태어남이 서연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서연은 무언가 말을 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눈앞이 흐릿해졌다. 임원들의 얼굴과 회의실의 풍경이 모두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녀가 느꼈던 작은 희망, 자신의 재능으로 일어서고자 했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조롱거리로 전락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이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이 남자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으로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싶었다. 강지훈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었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저 업무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 뿐이었다. 서연은 이를 악물었다.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끌어모아 간신히 입을 열었다. 결핍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횡설수설했고 스스로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면접은 그렇게 끝이 났다. 어떻게 회의실을 빠져나왔는지, 어떻게 거대한 빌딩을 걸어 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이미 자신의 작은 공방 앞에 서 있었다. 하늘은 여전히 푸르렀지만 그녀의 세상은 다시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힘없이 주저앉아 흙먼지가 묻은 바닥을 바라보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합격은커녕 그의 기억 속에서 다시 한번 비참한 여자로 각인되었을 것이다. 어쩌면 그는 처음부터 그녀를 알아보고 이 모든 상황을 즐겼을지도 모른다. 서연은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가장 비참한 순간에 만났던 남자가 가장 간절한 희망의 순간에 다시 나타나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그녀에게 허락된 것은 결국 절망뿐인 것 같았다. 그녀는 곧 도착할 불합격 통보가 자신의 인생에 내려진 최종 판결처럼 느껴졌다. 며칠 동안 이서연은 공방에 틀어박혀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불합격 통보를 기다리는 시간은 생각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차라리 빨리 그 결과를 받아들고 모든 희망을 깨끗이 접고 싶었다. 그러던 저녁, SY그룹의 로고가 찍힌 공식 이메일이 도착했다. 서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메일을 열었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예상했던 불합격 문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최종 합격을 축하한다는 내용의 공식 서신이었다. 순간 서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기쁨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극심한 혼란이었다. 어떻게 된 일이지 그토록 엉망이었던 면접이었는데 그녀의 머릿속에 강지훈의 무표정한 얼굴이 떠올랐다. 이것은 동정인가 아니면 그날 밤에 대한 대가 혹은 입막음용인가? 어쩌면 더 정교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자신을 괴롭히기 위한 덫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마저 들었다. 온갖 의심과 불안이 그녀를 덮쳤다. 거절해야 마땅했다.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일하는 것은 스스로를 다시 한번 기만하는 행위였다. 하지만 그녀는 거절할 수 없었다. 이것은 그녀의 오랜 꿈이었고 병상에 계신 어머니의 남은 치료비를 감당할 유일한 희망이었다. 서연은 며칠 밤낮을 고뇌했다. 결국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되
오직 실력으로 자신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그 어떤 동정이나 다른 의도에도 흔들리지 않고 아티스트 이서연으로서 당당히 프로젝트를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며칠 후 서연은 계약서에 서명하기 위해 다시 SY그룹 본사를 찾았다. 이번에는 강지훈과 그의 법무팀이 있는 회장실로 직접 안내되었다.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있는 그는 여전히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마치 처음 보는 비즈니스 파트너를 대하듯 계약서의 조항들을 간결하고 사무적인 어조로 설명했다. 그 어떤 개인적인 암시나 눈빛조차 없었다. 그의 이런 완벽한 무관심이 오히려 서연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프로젝트는 즉시 시작되었다. SY그룹은 그녀에게 건물 내에 위치한 최첨단 시설에 개인 스튜디오를 제공했다. 그녀가 평생 꿈꿔왔던 최고의 재료와 장비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하지만 서연은 기쁨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그녀는 프로젝트의 모든 진행 상황을 강지훈 회장에게 직접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와의 만남은 짧고 지극히 공식적이었다. 그는 그녀의 작업 계획을 검토하고 예리하고 통찰력 있는 질문을 던졌다. 강지훈의 비평은 언제나 정확하게 핵심을 찔렀다. 그는 그녀의 작품이 가진 장점과 함께 그녀 스스로도 깨닫지 못했던 한계점까지 명확하게 지적했다. 그의 조언은 그녀의 예술적 성장을 위한 최고의 자극제가 되었지만 그의 태도는 언제나 차가운 비즈니스 파트너에 그것을 넘어서지 않았다. 서연은 그의 의도를 파악하려 애썼지만 그의 두꺼운 갑옷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녀는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으로 작업을 이어갔다. 10년 전 어느 대학 축제. 그날 대학생 강지훈은 조금 지루한 기분이었다. 친구의 성화에 못 이겨 억지로 끌려온 예술대학의 축제는 시끄럽고 번잡하기만 했다. 인파를 피해 잠시 한적한 곳을 찾던 그의 발걸음이 어느새 작은 부스 앞에서 멈췄다. 화려한 다른 작품들 사이에 소박하지만 단단한 힘을 가진 백자 다랑가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완벽한 원형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그 비대칭적인 형태에서 고요한 생명력이 느껴졌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그 다랑아리의 시선을 빼앗겼다. 그때 낭낭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항아리는요, 제가 가장 아끼는 작품이에요. 완벽하지 않아서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고개를 돌리자 흙먼지가 묻은 작업복 차림의 한 여학생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서연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는 내내 눈을 반짝였다. 흙과 예술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그녀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듯 했다. 지우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다. 차갑고 계산적인 그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따뜻하고 진실된 세상이었다. 그는 그녀의 이름도 신상도 묻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녀의 설명을 듣고 있었다. 그녀가 잠시 다른 방문객과 이야기하는 사이 그는 친구를 통해 말없이 그 달 한 가리를 구입했다. 그리고는
한마디 말도 없이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다. 그날 이후 그는 멀리서 조용히 그녀의 삶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그녀가 힘든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버는 모습도, 작은 공모전에서 상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도, 그리고 갑자기 병세가 악화된 어머니 때문에 절망하는 모습까지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는 여러 번 그녀를 돕고 싶었지만 자존심 강한 그녀가 자신의 도움을 순순히 받아들일 리 없다는 것을 잘 알았다. 그래서 그는 기다렸다. 그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절망의 끝에 섰을 때 그녀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다시 현재 회장실. 늦은 밤 강지훈은 홀로 집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의 시선은 책장 한쪽에 고이 놓인 백자 다랑아리에 머물러 있었다. 10년 전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돈을 주고 산 물건이었다. 그는 손을 뻗어 차가운 표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이 항가리를 볼 때마다 그는 그날의 이서연을 떠올렸다. 그녀의 빛나던 눈동자와 순수했던 열정을 그는 그녀가 다치기를 원치 않았다. 그가 그녀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은 그녀를 싫어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너무나도 소중했기에 섣불리 다가갈 수 없었다. 그날 밤의 일은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을 것이다.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녀가 아티스트로서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완벽한 환경을 제공해주고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는 것뿐이었다. 그의 깊은 감정을 숨기기 위해 그는 오늘도 차가운 가면을 써야만 했다. 한편 SY그룹의 스튜디오에 있던 서연은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펼쳐진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최고의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조금도 편치 않았다. 마치 화려한 황금 세장 속에 갇힌 새가 된 기분이었다. 그녀는 도무지 강지훈이라는 남자를 알 수가 없었다. 그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 위험한 줄타기 같은 관계 속에서 과연 자신은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 깊은 의심과 불안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대한중공업 회장실. 최민주는 방금 보고받은 서류를 경멸적인 시선으로 훑어보고 있었다.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다. SY그룹이 예술가 나부랭이들과 협업 프로젝트를 한다고? 강지훈 그놈도 나이가 들더니 감상에나 젖어 있는 모양이군. 그는 코웃음을 치며 서류를 테이블 위로 던졌다. 그에게 예술은 돈 많은 자들의 한가한 취미 활동 혹은 기업 이미지를 포장하기 위한 위선적인 수단에 불과했다. 최민주는 언제나 강지훈의 뒤를 쫓는 2인자였다. 비슷한 시기에 그룹을 물려받았지만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혁신적인 투자나 과감한 결단력 면에서 항상 강지훈에게 한 수 뒤처졌다. 그 사실이 그를 더욱 비열하고 잔인하게 만들었다. 그는 정정당당한 경쟁 대신 상대의 약점을 물고 늘어져 무너뜨리는 방식에 능했다. 그는 부하 직원에게 던졌던 서류를 다시 가리키며 물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에 뽑혔다는 작가가 누구라고 했지?
이서연이라는 무명 도예가입니다. 비서가 공손하게 대답했다. 최민주는 이서연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이름이었다. 그는 자신의 방대한 정보망을 관리하는 부하에게 그녀의 뒷조사를 지시했다. 그의 지시는 간단했지만 집요했다. 태어난 곳부터 시작해서 가족 관계, 재산 상태, 최근 행적까지 사소한 것 하나 놓치지 말라는 명령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최민준의 책상 위에는 이서연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가 올라왔다. 보고서는 그녀의 평범한 삶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예술 세계를 지켜온 재능 있는 예술가. 그리고 최근 어머니가 위급한 심장병으로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까지. 최민준의 시선이 그녀의 어머니가 입원했던 병원 이름에서 멈췄다. 세강의료원. 그곳은 그가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병원이었다. 최민준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즉시 병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병원장은 그의 앞에서는 굽실거리는 하수인에 불과했다. 그는 이서연 어머니의 수술비 내역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잠시 후 병원장으로부터 놀라운 사실을 전해 들었다. 엄청난 금액의 수술비가 연체되어 있다가 어느 날 아침 현금으로 완납 처리되었다는 것이었다. 무명의 도예가가 갑자기 그런 거금을 마련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최민준의 예리하고 의심 많은 두뇌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분명 무언가 있다. 그는 조용히 추가 조사를 지시했다. 이번에는 돈의 출처를 추적하라는 비밀스러운 명령이었다. 그의 정보팀은 불법적인 수단도 마다하지 않고 움직였다. 그들은 병원비가 입금되기 전날 밤 이서연의 행적을 추적했고 마침내 그녀가 시그너스 호텔 VIP 스위트룸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날 밤 그곳의 유일한 다른 이용객은 바로 강지훈이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최민주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대한 유리창 앞으로 다가가 서울의 정영을 내려다보았다. 강지훈. 그렇게 깨끗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뒤로는 이런 재미를 보고 있었군. 그는 사랑 이야기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의 눈에는 오직 더럽고 추악한 비밀만이 보였다. 언제나 빈틈없던 강지훈에게 드디어 약점이 생긴 것이다. 그것도 아주 치명적인 약점. 최민준에게 이서연은 더 이상 한 명의 예술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지훈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도구이자 희생양이었다. 그는 이 비밀을 이용해 SY그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현재 진행 중인 중요한 사업 경쟁에서 강지훈을 압박할 수 있는 수많은 계획들을 머릿속에 그렸다. 그는 이서연이라는 도구를 어떻게 사용해야 가장 효과적일지 즐거운 고민에 빠졌다. 그 시각, 이서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처음의 불안감과 의심은 점차 옅어지고 그녀는 서서히 작업의 즐거움을 되찾고 있었다. 최고의 환경 속에서 그녀의 예술적 영감은 마음껏 날개를 펼쳤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싶었다. 그것만이 자신을 증명하고 어두운 과거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 믿었다. 그녀는 자신의 등 뒤에서 거대한 아기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최민주는 자신의 비서를 불렀다.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첫 번째 지시를 내렸다. 그것은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었다. 아주 교묘하고 은밀한 방식이었다. 우선 예술계의 조용한 소문을 하나 퍼뜨리게 SY그룹에 이서연 작가가 실력이 아니라 회장님과의 특별한 관계 덕분에 그 자리에 올랐다는 이야기 말이야. 증거는 필요 없어. 그저 의심의 씨앗만 뿌려두면 돼.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교활했다. 그는 이 작은 소문이 어떻게 이서연의 정신을 갉아먹고 강지훈을 흔들게 될지 상상하며 즐거워했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이서연을 이용해서 강지훈을 절망의 나락으로 끌어내릴 때까지 이 잔인한 게임을 멈출 생각이 없었다. 그의 사무실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마치 그가 곧 지배하게 될 왕국처럼 느껴졌다. 어둠 속에서 최민준의 탐욕스러운 야망이 번뜩이고 있었다.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면서 이서연은 점차 작업의 안정을 찾아갔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음을 감지했다. 이전까지 그녀의 재능을 칭찬하며 호의를 보이던 동료들이 이제는 그녀를 피하거나 등 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복도를 지날 때마다 자신을 향한 의심과 질투가 섞인 시선들을 느낄 수 있었다. 소문은 뱀처럼 교활하게 그리고 빠르게 사내에 퍼져나갔다. 소문의 내용은 되게 비슷했다. 이서연 작가가 강지훈 회장님의 숨겨진 여자래. 어쩐지 아무 경력도 없는 신진 작가가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맡은 게 이상했어. 근거 없는 억측들은 사리부터 기정사실처럼 떠돌았다. 서연은 그런 말들을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매일같이 그녀의 자존심을 찔렀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으로 얻어낸 기회가 더러운 스캔들로 변질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괴로움은 가십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업무 방해로 이어졌다. 어느 날 그녀가 중요한 프로토타입 제작을 위해 특별히 주문한 고가의 수입 고령토가 배달되었다. 하지만 포장을 뜯어본 그녀는 경악했다. 상자 안에는 값싼 저급 점토가 들어 있었다. 만약 이것을 모르고 감에 구웠다면 작품은 여지없이 갈라지고 무너져 내려 지난 몇 주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뻔했다. 단순한 배송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악의적인 처사였다. 설상가상으로 그녀가 내부 서버에만 올려두었던 핵심 디자인 시안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갤러리에서 그녀의 아이디어와 놀랍도록 흡사한 컨셉의 작품을 먼저 발표한 것이다. 법적으로 문제 삼기에는 애매하게 변형되어 있었지만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그녀는 직감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이 프로젝트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었다. 서연은 깊은 고립감과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이 사실을 강지훈에게 보고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그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특히나 그를 둘러싼 흉흉한 소문이 떠도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또 다른 시험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오직 완벽한 결과물로 모든 의심을 잠재우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더욱 철저하게 보안에 신경 쓰며 밤을 새워가며 작업에 매달렸다. 한편 강지우는 이 모든 상황을 손바닥 보듯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의 충직한 김 비서는 사내에 퍼지는 소문과 이서연을 향한 미묘한 따돌림의 분위기를 가장 먼저 파악하여 그에게 보고했다. 보고를 듣는 강지훈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눈빛에는 이글거리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는 공개적으로 소문을 질책하는 대신 조용하고 신속하게 움직였다. 정보팀을 통해 소문의 진원지를 찾아냈고 그 직원을 내부 정보 유출 및 사규 위반이라는 합당한 명목으로 조용히 해고시켰다. 또한 점토가 뒤바뀐 사건이 보고되자마자 그는 즉시 물류 시스템 전체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다. 조사는 은밀했지만 철저했다. 그리고 마침내 외부 세력이 매수한 배송업체 직원의 소행임을 밝혀냈다. 그 배후에 대한중공업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이 사실을 서연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녀가 불필요한 불안감에 시달리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즉시 올바른 재료를 긴급 공수하도록 지시했고 서연에게는 단순한 배송 착오였다고 전달하게 했다. 디자인 유출 사건은 그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단순히 이서연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SLI그룹의 프로젝트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였다. 그는 즉시 법무팀과 보안팀을 소집했다. 해킹 경로를 역추적한 결과 최민준이 소유한 유령 회사 서버를 거쳤다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 강지훈은 이제 적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게 되었다. 그는 서연을 방패막이 삼아 자신을 공격하는 최민준의 비열함에 치를 떨었다. 이서연의 입장에서 자신을 괴롭히던 문제들은 마치 마법처럼 하나씩 해결되었다. 시끄럽던 소문은 어느 순간 잠잠해졌고 문제가 있던 점토는 하루 만에 최고급 제품으로 다시 배달되었다. 경쟁 갤러리의 작품 문제는 SY그룹 법무팀이 전면에 나서서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처리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자신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거대한 보호막이 존재함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재료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회장실을 찾았다. 회장님, 이번 일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녀의 인사에 강지훈은 여전히 무심한 표정으로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프로젝트의 책임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을 뿐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서연은 역시나 자신이 과민 반응한 것이라 생각하며 돌아서려 했다. 그녀가 막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이었다. 이 작가. 그가 나지막이 불렀다. 서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돌아보자. 그의 깊은 눈동자와 마주치게 되었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침묵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든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오. 이 프로젝트는 이 작가 혼자만의 것이 아니니까. 그 짧은 순간 그의 눈빛에서 늘상 보이던 냉철함 대신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걱정의 빛을 본 것 같았다. 그 시선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지만 이상하게도 조금은 따뜻하게 만들었다. 자신이 심어놓은 작은 방해 공작들이 강지훈에 의해 번번이 무력화되자 최민준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다. 그는 이서연을 둘러싼 강지훈의 보이지 않는 보호막을 깨닫고 더 이상 미묘한 방식으로 상대를 흔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서재에서 시가를 깊게 빨아들이며 생각에 잠겼다. 짐승을 사냥하기 위해서는 그 짐승이 가장 아끼는 것을 미끼로 삼아야 했다. 그리고 강지훈에게 이서연이 그런 존재라면 이서연에게는 그녀의 어머니가 바로 그런 존재였다. 최민주는 즉시 세강의료원 병원장에게 다시 연락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위압적이었다. 그는 병원장에게 이서연의 어머니를 이용한 계획을 지시했다. 그의 계획은 간단하면서도 치명적이었다.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이던 환자의 상태를 급격히 악화시키고 그것을 희귀한 합병증으로 위장하는 것이었다. 병원장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최민준이 가진 자신의 비리장부와 병원에 대한 영향력을 무기로 협박하자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서연은 병원으로부터 다급한 연락을 받았다. 어머니의 상태가 갑자기 위중해졌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그녀는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갔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어머니는 수많은 의료기기에 둘러싸인 채 힘겹게 숨을 내쉬고 있었다. 담당 의사는 침통한 표정으로 수술 후 급성 거부 반응이라는 생소한 병명을 설명하며 유일한 치료법은 아직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고가의 신약 치료뿐이라고 말했다. 의사가 제시한 치료비 명세서는 몇 달 전 그녀를 절망에 빠뜨렸던 수술비를 훨씬 웃도는 금액이었다. 서연은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이제 막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더 거대한 절망의 파도가 그녀를 덮쳤다. 의사는 병원 이사회에서도 위험 부담이 큰 치료에 거액을 선뜻 투자하기를 꺼린다며 치료비 전액을 선납해야만 임시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그녀를 압박했다. 절망에 빠진 서연이 중환자실 앞 복도의자에 망견자실 앉아 있을 때였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와 자신을 대한중공업의 이사라고 소개했다. 그는 우연히 그녀의 안타까운 사정을 듣게 되었다며 평소 예술 분야의 후원을 아끼지 않는 최민준 회장께서 그녀의 어머니 치료비 전액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했다는
믿을 수 없는 말을 전했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이런 호의를 베풀 리가 없었다. 그녀의 의심을 읽었는지 남자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물론 회장님께서도 작은 부탁을 하나 하시더군요. 그는 서연의 손에 작은 USB 하나를 쥐어주었다. SY그룹의 신기술 프로젝트에 대한 간단한 시장 조사 자료입니다. 회사 내부망에 잠깐 접속해서 이 자료를 특정 폴더로 옮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순간 서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명백한 산업 스파이 행위 요구였다. 어머니의 목숨을 담보로 자신을 지켜주던 강지훈을 배신하라는 악마의 속삭임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격렬한 갈등이 일어났다.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과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을 수 없다는 양심의 가책이 그녀를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녀는 USB를 쥐인 채 파르르 떨었다. 대한중공업 이사가 그녀를 집요하게 설득하며 결정을 재촉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복도 저편에서 냉기마저 느껴지는 단단한 구두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소리가 가까워짐과 동시에 압도적인 존재감을 가진 강지훈이 나타났다. 그의 뒤에는 비서와 여러 명의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다. 그는 패닉에 빠진 서연이나 최민준의 하수인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곧장 병원 장실로 향했다. 잠시 후 병원 장실에서는 격렬한 고성이 터져 나왔다. 강지훈은 병원장이 내민 진료 기록을 바닥에 내던지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급성 거부 반응 웃기지 마시오. 이건 명백한 투약 오류로 인한 쇼크 증상이지. 그는 자신의 의료팀이 분석한 자료들을 증거로 내밀며 최민준의 압력에 못 이겨 환자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친 병원장의 비리를 그 자리에서 폭로했다. 모든 상황을 파악한 강지훈은 다시 복도로 나왔다. 그는 겁에 질려 어쩔 줄 모르는 서연 앞에 섰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했다. 이제 괜찮아. 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떨리는 어깨에 덮어주었다. 어머님은 당장 SY 의료원으로 옮길 거요. 국내 최고의 의료진이 기다리고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의 말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강지훈의 말대로 SY 의료원의 응급의료팀이 신속하게 도착하여 그녀의 어머니를 이송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그 모든 과정을 넋이 나간 채 지켜보았다. 절망의 가장 깊은 구렁텅이에 빠진 순간 그가 나타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었다. 그는 더 이상 차가운 상사나 그늘 속의 보호자가 아니었다. 그녀를 구하기 위해 폭풍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온 구원자였다. 서연은 그의 단단한 옆모습을 바라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스와일 의료원의 VVIP 병실은 세강의료원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최첨단 의료 장비와 쾌적한 환경, 그리고 환자 한 명에게 집중하는 최고의 의료진까지. 서연의 어머니는 이곳으로 옮겨진 후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의료진은 이전 병원의 진단이 명백한 오진이었으며 쇼크의 원인이 되었던 약물 부작용에 대한 처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어머니의 고른 숨소리를 듣고 나서야 서연은 며칠 만에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녀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곁을 지키고 있을 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강지훈이 들어왔다. 그는 평소의 냉철한 회장으로서의 모습이 아니었다. 넥타이를 살짝 푼, 조금은 지쳐 보이지만 한결 부드러운 모습이었다. 그는 잠든 환자를 방해하지 않으려는 듯 조용한 걸음으로 다가와 어머니의 상태를 살폈다. 그리고는 서연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잠시 나와 함께 가줄 곳이 있소. 서연은 의아했지만 지금의 그녀는 그를 거절할 수 없었다. 그의 제안에는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힘이 있었다. 그녀는 간호사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조용히 그를 따라 나섰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자 그의 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차에 오르는 내내, 그리고 차가 부드럽게 도로를 달리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수만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무엇부터 물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차는 회사나 그녀의 집이 아닌 낯익지만 오래된 동네로 향하고 있었다. 마침내 차가 멈춰 선 곳은 이제는 재개발 소문이 무성한 낡은 건물 앞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곳은 그녀가 다녔던 대학교의 예술대학 건물이었고 그녀의 20대 시절의 열정과 꿈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도에 공방이 있는 곳이었다. 그가 왜 자신을 이곳으로 데려왔는지 그녀는 전혀 짐작할 수 없었다. 그가 먼저 차에서 내려 그녀를 위해 문을 열어주었다. 그는 익숙한 듯 건물의 뒷문으로 그녀를 안내했다. 먼지가 쌓인 복도를 지나 두 사람은 굳게 닫힌 공방 문 앞에 섰다. 그가 어디선가 열쇠를 꺼내 문을 열자 익숙한 흙 냄새와 유약 냄새가 확 풍겨왔다. 공방 안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예전 모습 그대로였다. 물레와 가마, 선반 위에 이름 모를 작품들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기억 속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다. 강지훈은 말없이 공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더니 창가 쪽의 한 구석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서연을 돌아보았다. 10년 전, 바로 이 자리였소.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대학 축제 마지막 날이었지. 나는 우연히 이곳을 지나가고 있었고, 그는 마치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게 그날의 풍경을 묘사하기 시작했다. 북적이는 사람들의 시끄러운 음악 소리, 그리고 그 모든 소음 속에서도 유독 빛나던 작은 부스에 대해서 그곳에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던 한 여학생이 있었소. 그의 시선이 깊어졌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는 듯한 손길로 반짝이는 눈으로 흙과 불에 대해 이야기했지. 나는 그때 처음 알았소. 무언가에 온 마음을 다하는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그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여학생이 만든 작은 다랑아리 하나를 나는 아직도 간직하고 있소. 그의 고백에 서연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잊고 있던 까마득한 기억의 파편들이 눈앞에서 되살아났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가장 아픈 진실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그날 밤 호텔에 나타난 남자는 바로 나였소.
서연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다. 그녀의 가장 큰 수치이자 비밀을 그가 자신의 입으로 확인시켜 주었다.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오르려는 순간 그의 다음 말이 그녀를 붙잡았다. 내가 왜 그랬다고 생각하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통이 묻어 있었다. 10년간 멀리서 당신을 지켜봤소. 당신의 재능과 당신의 자존심을, 그런 당신이 절대로 동정이나 자선을 받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았지. 그래서 내가 생각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그것뿐이었소. 당신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당신이 거래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방식인지 알면서도 나는 다른 방법을 찾지 못했소. 서연의 세상이 다시 한번 뒤집혔다. 이번에는 절망 때문이 아니었다. 거대한 충격과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의 폭풍 때문이었다. 그날 밤의 남자가 10년 동안 자신을 남몰래 사랑해온 남자였다니. 그녀의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 사실은 그의 뒤틀린 사랑의 방식이었다는 말인가? 분노해야 할까? 아니면 이해해야 할까? 그녀의 머릿속은 뒤죽박죽 엉켜버렸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다. 그의 서재로 보이는 공간. 책장 가장 좋은 자리에 놓인 익숙한 모양의 달 한가리 사진이었다. 그녀가 20대 시절에 만들었던 바로 그 작품이었다. 1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는 명백한 증거였다. 강지훈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냈다. 그의 가장 깊은 비밀과 상처, 그리고 사랑을. 이제 남은 것은 그녀의 선택뿐이었다. 서연은 낡은 공방 한가운데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의 과거와 현재, 수치와 구원이 한데 엉켜있는 듯 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눈앞의 남자는 자신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가해자인 동시에 가장 절박한 순간에 자신을 구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진실의 무게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낡은 도의 공방에서의 고백 이후 이서연의 세상은 온통 뒤죽박죽이었다. 강지훈은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고 차에서 내리는 그녀에게 어떤 대답도 강요하지 않았다. 그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기다리겠소 라는 한마디만 남겼을 뿐이다. 그는 그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오히려 더 복잡한 감정의 실타래로 엉켜버렸다. 그녀는 며칠 동안 공방의 문을 걸어 잠그고 칩거에 들어갔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감정이 격렬하게 싸웠다. 처음에는 분노가 치밀었다. 아무리 좋은 의도였다고 해도 그의 방식은 오만했다. 그녀의 가장 절박한 순간을 멋대로 계획하고 조종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기만이었다. 하지만 그 분노의 밑바닥에서는 감사함이 고개를 들었다. 그가 아니었다면 어머니는 수술조차 받지 못했을 것이다. 최민준의 계략에 빠져 더 큰 위험에 처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1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였다. 한 남자가 10년 동안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오직 멀리서 한 사람을 지켜보고 응원해 왔다는 사실.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깊고 외로운 사랑을 생각하면 가슴 한쪽이 아려왔다. 그녀는 그동안 그가 보여주었던 행동들을 하나씩 되짚어 보았다. 날카롭지만 성장을 위한 조언,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보호,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 보여준 헌신까지. 그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자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느끼는 이 감정이 더 이상 혼란이나 분노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두려움과 망설임 속에 싹트고 있는 사랑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비밀을 알고 있는 그 남자를 사랑하게 되어버린 것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그녀에게 또 다른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그녀가 자신의 감정을 마주하며 괴로워하고 있을 때 세상은 다른 방향으로 요동치고 있었다.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오히려 병원 비리까지 폭로당하며 체면을 구긴 최민주는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더 이상 마쿠에서 움직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언론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SY그룹을 향한 전면전을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SY그룹의 스캔들로 떠들썩했다. 인터넷 뉴스 포털과 신문 사회면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로 도배되었다. SY그룹 강지훈 회장, 무명 예술가와 부적절한 관계 의혹, 수억 원대 병원비 대납, 예술 프로젝트는 대가성 특혜인가. 기사들은 교묘하게 사실과 허구를 뒤섞어 강지훈을 부도덕한 인물로 몰아갔다. 이서연의 이름이 직접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어머니의 병원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진도예가라는 설명은 누가 봐도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다. 소문으로만 떠돌던 이야기가 이제는 전 국민이 아는 가십이 되어버렸다. 뉴스를 확인한 서연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진 것이다. 자신의 과거가 결국 그의 발목을 잡는 칼이 되어버렸다. SY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그룹의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서연은 자신이 그를 망치고 있다는 죄책감에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녀의 첫 번째 본능은 도망이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그의 인생으로부터 사라져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녀가 짐을 싸기 위해 가방을 꺼내던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강지훈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괜찮소 뉴스 따위는 신경 쓰지 말고 당분간은 스튜디오에만 머물러요. 내가 다 해결할 테니. 폭풍의 한가운데에 있으면서도 그녀를 먼저 걱정하는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서연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자리 잡았다. 도망치는 것은 피해자의 선택이다. 과거의 이서연은 그랬을지 모른다. 하지만 절망의 끝에서 살아 돌아오고 한 남자의 지독한 사랑의 진실을 알게 된 지금의 그녀는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최민준이 휘두르는 무기가 되어 그를 상처 입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그리고 사랑은 함께 싸우는 것이었다. 그녀는 희생양이 되는 대신 그의 곁에 서는
파트너가 되기로 결심했다. 서연은 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전에 떨리던 목소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강하고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회장님, 저 숨지 않겠어요.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전화기 너머의 강지훈이 잠시 숨을 멈추는 것이 느껴졌다. 이건 저의 일이기도 해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되죠?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나요? 그녀의 말은 강지훈에게도 큰 충격이자 감동이었다. 10년 동안 그저 지켜주고 보호해야 할 존재라고만 생각했던 그녀가 이제는 함께 폭풍을 맞서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연약한 예술가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바라보았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알겠소.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방역을 시작해야지.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자신의 계획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이제 함께였다. 강지훈의 집무실은 이제 두 사람의 전쟁 지휘 본부가 되었다. 언론의 광기는 절정에 달했고 SY그룹을 향한 비난 여론은 식을 줄 몰랐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강지훈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서연에게 자신의 반격 계획을 설명했다. 단순한 부인이나 해명은 대중의 의심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최민준의 모든 계략을 명백하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로서 만천에 공개해야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 무대는 바로 며칠 앞으로 다가온 아트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의 공식 론칭 행사가 될 것이었다. 모든 언론과 비즈니스계에 이목이 집중된 그 자리에서 진실을 폭로하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다. 그는 그동안 최민준의 비자금 내역과 금융범죄에 대한 증거들을 꾸준히 수집해왔지만 이번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결할 결정적인 한 방, 즉 스모킹 건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강지훈은 최민준이 일련의 유령 회사와 암호화된 서버를 통해 이번 사보타주와 여론 조작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그리고 그 실행의 중심에는 부당하게 해고된 후 최민준에게 앙심을 품고 있는 그의 전직 비서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문제는 그 비서가 극도의 경계심으로 기업 세계의 그 누구와도 접촉을 피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강지훈은 기업인이 아닌 예술가이자 또 다른 피해자인 서연이라면 그의 마음을 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판단했다. 서연은 망설이지 않고 그 역할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가명을 사용하여 전직 비서에게 조심스럽게 접촉했고 며칠 후 한적한 갤러리 카페에서 그와 마주 앉을 수 있었다. 그 만남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시작되었다. 서연은 협박이나 회유 대신 진심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자신이 최민준의 계략에 어떻게 이용되었고 어머니의 목숨까지 위협받았는지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SY그룹의 대리인이 아닌 또 한 명의 피해자로서 그의 공감을 얻고자 했다. 그녀의 진심은 통했다. 자신과 비슷한 고통을 겪은 그녀의 모습에 전직 비서는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는 최민준의 불법적인 지시가 담긴 내부 자료와
암호화된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결정적인 암호를 서연에게 넘겨주었다. 마침내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강지훈의 팀은 밤낮 없이 움직였다. 프로젝트 론칭 행사는 이제 단순한 예술 행사가 아닌 진실을 위한 거대한 무대가 되었다. 서연 역시 자신의 자리에서 마지막 준비를 했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 겪었던 모든 고통과 절망, 그리고 새롭게 찾아온 사랑과 희망을 자신의 마지막 작품에 모두 쏟아부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작품은 이제 단순한 조형물이 아닌 그녀의 삶과 영혼이 담긴 강력한 서사를 지니게 되었다. 그녀는 이 작품으로 세상에 자신의 이야기를 전할 준비를 마쳤다. 마침내 행사의 날이 밝았다. 행사장은 더 많은 스캔들을 기대하며 몰려든 기자들과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가득 찬 비즈니스계 인사들, 예술 평론가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최민준 역시 가장 앞자리에 앉아 거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오늘 강지훈이 대중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직접 보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었다. 그의 눈에는 승리자의 여유가 가득했다. 행사가 시작되고 서연이 먼저 무대 위로 올랐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시선이 그녀에게 쏟아졌지만 그녀는 더 이상 떨지 않았다. 그녀는 스캔들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대신 자신의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가려져 있던 마지막 작품이 공개되자 장내에서는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거대한 균열이 있지만 그 틈 사이로 눈부신 빛이 새어 나오는 듯한 형태의 장엄한 백자 조형물이었다. 이 작품의 제목은 빛이 들어오는 균열입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거대한 압력은 때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부서뜨리지만 그 상처와 균열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더 단단해지고 더 깊은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담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연설은 그녀 자신의 이야기를 은유적으로 담아낸 한 편의 시와 같았다. 관객들은 그녀의 진정성과 예술이 가진 힘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서연을 향한 박수갈채가 잦아들 무렵 강지훈이 무대 위로 올라섰다. 장내의 공기가 다시 팽팽해졌다. 그는 최민준을 똑바로 응시하며 마이크를 잡았다. 이서연 작가께서는 진실한 이야기를 담은 예술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 역시 또 다른 진실에 대한 몇 가지 사실들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무대 뒤에 거대한 스크린에 기업 로고, 대신 온갖 종류의 문서와 녹취 파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스크린에는 유령 회사들의 자금 흐름, 전직 비서가 넘긴 이메일, 최민준이 병원장을 협박하는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 그리고 언론을 조작한 증거까지. 강지훈은 최민준이 저지른 모든 사보타주와 협박, 여론 조작의 전말을 하나하나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과 함께 폭로했다.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질문이 폭포처럼 쏟아졌고 최민준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로 하얗게 질려갔다. 강지훈의 연락을 받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행사장에 들어와 만견자실한 최민준을 체포하는 동안 강지훈은 자신의 발표를 마무리했다.
그는 무대 옆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모든 카메라와 사람들을 향해 세상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명확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SY그룹의 가장 위대한 자산은 기술이나 자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정직함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그 가치가 위협받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선언은 기업 총수의 공식적인 성명이자 한 여자를 향한 개인적인 맹세였다. 말을 마친 그는 망설임 없이 서연에게 걸어갔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녀의 손을 굳게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맞잡히는 순간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마치 축복처럼 두 사람을 향해 터져 나왔다. 론칭 행사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후 강지훈은 수많은 기자들의 질문, 세례 속에서 이서연을 보호하며 행사장 밖으로 이끌었다. 그는 그녀를 데리고 건물의 옥상 정원으로 향했다. 소란스러운 도시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멀어지고 두 사람 사이에는 고요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다. 긴장이 풀리자 안도감이 밀려왔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지난 시간의 무게를 조용히 나누었다. 세상은 빠르게 변했다. 최민준의 제국은 그의 범죄 행위가 만천해 드러나자마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검찰 조사를 통해 그의 오랜 비리와 부패가 추가로 밝혀지면서 그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강지훈을 비난하던 언론은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꿔 그의 정직함과 결단력을 칭송하기 시작했다. SY그룹의 주가는 반등을 넘어 이전보다 더 높은 신뢰를 얻게 되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다. 며칠 후 서연은 강지훈과 함께 어머니의 병실을 찾았다. 이제 일반 병실로 옮긴 어머니는 눈에 띄게 건강을 회복한 상태였다. 그녀는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자신의 딸을 구원해준 젊은 회장을 눈물, 어린 눈으로 맞이했다. 그녀는 강지훈의 손을 꼭 잡고 대기업의 총수가 아닌 그저 딸의 목숨과 인생을 구해준 고마운 한 사람으로서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다. 그 따뜻한 순간 속에서 세 사람은 비로소 진짜 가족처럼 보였다. 과거의 모든 그늘이 걷히자 서연과 지훈은 비로소 동등한 연인으로서 서로를 마주할 수 있게 되었다. 비밀과 거래, 불균형한 권력 관계가 사라진 자리에는 순수한 신뢰와 존중이 싹트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평범한 연인들처럼 데이트를 했다. 화려한 레스토랑 대신 한적한 도예촌을 찾아 함께 흙을 만지고 북적이는 유원지가 아닌 고요한 한강변을 나란히 걸었다. 그 시간 속에서 두 사람은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서연은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그날 밤의 상처와 분노, 그리고 두려움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지훈은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그녀의 모든 아픔을 들어주고 함께 아파했다. 그 역시 지난 10년간 그녀를 지켜보며 느꼈던 외로움과 애틋함,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었던 선택에 대한 후회를 고백했다. 솔직한 대화는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치유의 과정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더 이상 숨겨지거나 왜곡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서로에게 스며들었다. 지훈은 서연의 예술 세계를 가장 깊이 이해하는 후원자이자 관객이 되었고, 서연은 차가운 기업 세계에서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는 지훈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세계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법을 배워나갔다. SY그룹의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이서연의 작품, 특히 빛이 들어오는 균열은 엄청난 호평을 받으며 그녀를 단숨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예술가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후원이 필요한 무명 작가가 아닌 자신만의 이름으로 당당히 빛나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이제 강지훈의 연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아티스트 이서연으로서 온전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맑은 오후, 지훈은 서연의 스튜디오를 찾아왔다. 더 이상 회장과 작가의 관계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온 한 남자의 모습이었다. 그는 스튜디오 중앙에 놓인 빛이 들어오는 균열 앞에 섰다. 그는 작품의 갈라진 틈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정말 아름다워. 그의 말은 단지 작품에 대한 찬사가 아니었다. 모든 상처를 이겨내고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그녀의 삶에 대한 경외였다. 서연은 그의 말뜻을 알아듣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고 길고 진실한 입맞춤을 나누었다. 1년 후 에필로그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는 어느 주택의 정원에서 작은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서연과 지훈이 함께 마련한 새로운 보금자리였다. 완전히 건강을 되찾은 서연의 어머니는 행복한 웃음으로 손님들을 맞았고, 충직한 김 비서는 연신 두 사람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서연은 자신의 이름을 거은 갤러리를 열었고, 그녀의 작품들은 전 세계 컬렉터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 파티의 소란스러움 속에서 지훈과 서연은 잠시 빠져나와 그들의 거실로 들어섰다. 거실의 가장 좋은 자리에는 11년 전 어느 대학 축제에서 시작된 인연의 증표인 백자 달 한가리가 고요하게 놓여 있었다. 지훈은 뒤에서 서연을 부드럽게 껴안으며 다랑아리를 바라보았다. 절망적인 밤과 10년의 침묵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일어선 단단한 사랑으로 완성되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은 폭풍우가 지나간 후 찾아온 눈부신 아침 햇살처럼 평화롭고 찬란했다.